회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걷던 그날, 나는 늘 보던 풍경 속에서 단 하나만은 설명할 수 없이 이질적인 것을 발견했다. 대리석 바닥에 하얀 빛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깜빡이던 은빛.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오래된 은색 회중시계였다. 현대적인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게 묵은 세월이 스며든 듯한 무게와 기품을 동시에 지닌 물건. 나는 본능적으로 그 시계를 집어들었다. 첫 순간 차갑고 무거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는 듯한 기시감이 스며들었다. 익숙함. 하지만 그 익숙함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다. 기억의 밑바닥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들썩이며 튀어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글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이 몰아쳤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서영에게. 이재명. 35년 전 젊었던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사랑했던 윤서영에게 이 시계를 건넸다. 우리 둘만의 약속, 서로의 시간을 함께 지켜가겠다는 서약의 증표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다. 집안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했고 결국 나는 그녀를 지키는 대신 강요된 길, 안정과 성공이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흔이 될 줄, 그토록 오래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그림자가 될 줄 그땐 몰랐다. 그런데 그 시계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나타났다. 나는 비서를 불렀다. 이 시계 누가 떨어뜨렸지? 비서는 빠르게 대답했다. 청소 담당 직원 지수연 씨가요. 회장님, 아마 실수로.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묘한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름 하나로 이런 감정이 밀려올 리 없다. 하지만 이 시계가 가진 의미를 아는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묻어두었던 과거가 왜 지금, 왜 이 순간 눈앞에 나타난 것인가? 나는 손에 쥔 시계를 천천히 덮었다.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마치 과거가 도망가지 말라고 내 손목을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시계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35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어떤 진실이 이제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그 시계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지점에 겹쳐지는 듯한 이 뒤틀린 감각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업무도 그 어떤 만찬 자리도 나에게 집중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지수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치 이 시계가 나를 끌고 가는 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며칠 뒤 비서실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말투는 이미 내가 무엇과 마주할지 예상하고 있다는 듯했다. 보고서를 펼치고 첫 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지수연, 윤서영의 딸. 나는 서류를 놓을 뻔했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어려웠다. 저 문장 하나가 내 60년 인생의 근간을 그대로 흔들어버렸다. 다음 페이지에는 윤서영의 지난 30여 년의 기록이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여러 곳에서 일을 전전하다 지병이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없음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문장 하나가 비수처럼 박혔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여인이, 내가 지켜주지 못한 여인이 그토록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 성공? 명예? 회장이라는 자리?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지켜야 했던 단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주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조차 믿기지 않았다. 그 이유란 결국 내가 저지른 선택, 내가 버린 사랑, 내가 외면한 책임이었으니까. 보고서는 계속됐다. 수연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그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수연 현재 이재명 회장의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 중. 나는 책상을 꽉 쥐었다. 보고서가 내 손 아래서 미세하게 구겨졌다. 내 딸이 3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내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복도와 회의실을 쓸고 닦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가만히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 미워하고 또 미워했다. 내가 선택한 그 한 번의 비겁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지수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재명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수연을 당장 불러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상해주고 싶었지만 발목을 잡는 현실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민유진이었다. 민유진은 이재명이 가문으로부터 강요받아 결혼한 정략 결혼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평생 이재명의 진심 없는 결혼 생활을 견디면서도 오직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과 그에 딸린 막대한 재산을 지키는 것에 집착했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은 그저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이재명이 지수연의 보고서를 받아든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민유진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은 이재명의 비서실보다 더 빠르고 집요했다. 유진은 서늘한 눈빛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이재명은 35년 만에 되찾은 딸에 대한 죄책감과 애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유진의 등장은 그 혼란을 순식간에 차가운 위협으로 바꾸었다. 당신 그 청소부 여자에 대해 알아봤다면서요? 유진은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은색 회중시계가 유진의 시선을 끌었다. 내가 뭘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이재명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그 여자가 당신의 과거이고 당신의 사생아라는 걸 모르는 척하라는 말인가요? 그 애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 아들 동우의 지위와 재산이 어떻게 될지 당신은 모르나요? 재산? 당신에게는 그게 전부지. 이재명은 분노했다. 나는 그녀에게 평생을 갚아야 해. 당신과의 이 결혼 자체가 내 비극의 시작이었고 그녀의 고통은 내가 선택한 대가야. 오, 드라마틱하시네요, 회장님. 유진은 비웃었다. 하지만 세상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동우는 이재명,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어야 하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특히 당신이 35년 전에 버린 여자의 딸에게는 더더욱. 그날 이후 민유진의 악행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재산 분할과 상속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지수연을 회사에서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유진은 자신의 사적인 라인을 이용해 청소관리팀을 압박했다. 지수연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업무를 몰아주고 사소한 실수에도 가차없이 경고를 주도록 지시했다. 어느 날 유진은 회장실에 가장 중요한 계약 서류 수백 장이 바닥에 쏟아지도록 실수를 연출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지수연을 불렀다. 지수연 씨, 계약서가 이렇게 훼손되었는데 당신 책임 아닌가요? 유진은 지수연을 몰아붙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과실이에요. 당장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해고해야겠어요. 이재명이 간신히 개입하여 사건을 무마했지만 지수연은 이미 직장 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향한 적의가 느껴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뒤에 회장 부인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제거가 어렵자 유진은 더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수연이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얻은 빚을 찾아냈다. 그리고 익명의 채권자를 통해 빚 상환일을 갑자기 앞당기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수연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 건물을 비밀리에 매입하여 급작스러운 재개발 통보로 수연이 살 곳을 잃게 만들었다. 지수연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는 해고, 위협을 받고 집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 유진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재명의 눈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궁지에 몰린 유진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다. 바로 지수연 납치였다. 그녀는 남편 몰래 사설 흥신소와 연락하여
지수연을 외딴 곳으로 납치해 몇 달간 감금할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이에 이재명에게는 지수연이 빚 때문에 도피했다고 보고하여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일을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흥신소 직원들과 마지막 논의를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깔끔하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져 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할 거예요. 돈은 원하는 대로 줄게요.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아요.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집착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각 이재명은 밤새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고 윤서영과 수연의 사진을 보며 오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공개하고 수연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아내 민유진이 이미 최악의 불길을 지펴놓았다는 것을. 지수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탐욕의 그림자였다. 이재명은 날이 밝자마자 지수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쥔 은색 회중시계는 35년 전의 사랑을 넘어 이제는 구원의 약속이 되어야 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수연의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고 그녀가 출근하기 전에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도록 지시했다. 회장님, 지수연 씨는 항상 새벽 5시 30분에 회사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나는 차 안에서 기다리겠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이 민 여사 귀에 들어가선 안 돼. 이재명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집착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납치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새벽 5시 20분. 회사 건물의 뒷골목은 깊은 새벽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재명은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회중시계를 꽉 쥐었다.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늦었지만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 정각 5시 30분. 지수연이 나타났다.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 차림에 어깨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오래된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출입구를 향해 걸었다. 지난 며칠 동안 직장과 주거지 문제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재명이 차문을 열고 막 그녀를 부르려던 찰나였다. 크악! 갑자기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 복면을 한 3명의 사내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지수연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다. 수연은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몸이 굳었다.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 한 사내가 그녀의 입을 거친 손으로 막았다. 다른 사내는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주사하기 위해 수연의 팔을 붙잡았다. 이 모든 상황은 이재명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그는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멈춰. 당장 멈추지 못해. 이재명은 본능적으로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의 비서실장과 운전기사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사내들을 막아섰다. 이재명은 격분하여 몸을 던져 지수연을 붙잡고 있던 사내를 밀쳤다. 그는 60대의 노쇠한 몸이었지만 딸을 향한 위협 앞에서 모든 힘을 쏟아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너희들 누구야? 이재명은 고함쳤다. 납치범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회장이 새벽 시간에 여기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 사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젠장, 계획이 틀어졌어. 후퇴. 그들은 지수연을 놓아주고 급히 도주했다. 이재명의 운전기사가 도주 차량의 번호를 외치는 동안
이재명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는 지수연을 필사적으로 부축했다. 지수연은 팔에 느껴지는 통증과 공포 속에서 눈을 겨우 떴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안고 있는 회장 이재명이 있었다. 괜찮나? 지수연 씨, 정신 차려요. 나를 봐. 이재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저를 왜? 지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왜 회장이 이 새벽에 이곳에 와서 자신을 구하려 한 것인가? 이재명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하다 서영아, 내가 미안해 수연아. 지수연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손목에서 익숙한 은빛이 반짝였다. 바로 며칠 전 복도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회중시계였다. 이재명은 품속에서 그 회중시계를 꺼냈다. 차가운 금속이 수연의 손에 쥐어졌다. 이것이 너의 어머니에게 내가 주었던 약속의 증표였다. 안에 새겨진 글귀를 보렴. 지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열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서영에게. 이재명. 이 순간 35년의 봉인된 진실이 폭발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슬픔. 이름조차 몰랐던 아버지에 대한 공허함. 그리고 자신이 매일 청소하던 이 건물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현실.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지수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를 버렸던 비겁하고 후회스러운 아버지다. 이재명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서영이를 외롭게 하고 너를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만든 내가 지금이라도 갚고 싶다. 제발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 곁에 있어다오. 지수연은 이 엄청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방금 전 자신을 위협했던 납치 사건과 회장의 절박한 눈빛이 겹쳐지면서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이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 했다. 이재명은 지수연을 급히 병원으로 옮긴 후 분노와 함께 냉철함을 되찾았다. 납치 시도는 명백히 민유진의 소행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납치범들의 도주 경로와 신원을 파악하도록 명령했다. 이 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민유진이 나의 딸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민유진의 모든 대외적, 내부적 권한을 정지시키도록 조치하게. 이재명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명분도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딸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남겼다. 그가 지수연에게 회중시계를 건네던 순간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운 회장 부인의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납치 사건의 충격과 진실의 폭발 이후 이재명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딸을 향한 위협이 현실화되자 35년간 외면했던 죄책감과 부성애를 폭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지수연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동안 이재명은 기업 내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민유진의 기반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다. 납치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오후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민유진의 측근들이 모인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모두가 이재명이 무슨 이유로 이사회를 열었는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민유진은 여전히 회장 부인으로서의 오만함을 유지하며 중앙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소집이군요. 무슨 중대한 사안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어제 소문이 돌았던 청소부 직원 건인가요? 유진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도발했다. 이재명은 차갑게 유진을 응시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서류는 흥신소 직원들과 유진이 나눈 통화 기록, 그리고 납치 계획이 담긴 상세 보고서였다.
오늘 이사회는 두 가지 중대한 이유로 소집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첫째,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의 공식적인 후계 구도를 재정비할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둘째, 민유진 씨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재명,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이재명은 민유진의 외침을 무시하고 비서실장에게 준비된 자료를 모든 임원들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이어진 것은 납치 사건의 녹취 파일 재생이었다. 깔끔하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져 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할 거예요. 녹취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재명은 그 침묵을 뚫고 말을 이었다. 이 그녀는 바로 어제 새벽 민유진 씨가 사주하여 납치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35년 전 내가 불의한 선택으로 외면했던 나의 친딸 지수연입니다. 장내가 뒤집어졌다. 민유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고 그녀의 측근들은 경악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유진은 이재명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이재명은 유진을 향해 날카로운 선고를 내렸다. 탐욕 때문에 나의 딸을 해치려 한 당신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해 범죄를 사주한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지금 즉시 법무팀이 고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민유진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그녀의 모든 권력과 탐욕은 진실의 빛 앞에서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사회 폭로 다음 날 이재명은 병실에 누워있는 지수연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회중시계와 함께 35년 전 윤서영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가 들려 있었다. 수연은 회장에게서 받은 막대한 충격과 납치 사건의 공포로 인해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재명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키지 못했다고요? 수연은 싸늘하게 되물었다. 35년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당신은 저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의 안정과 성공 때문에 제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었고 저는 당신의 아내에게 죽을 뻔했어요. 당신의 돈이나 회장 자리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연의 차가운 거절은 이재명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임을 알고 있었다. 맞다. 내 말이 모두 옳다. 나는 너에게 보상을 해줄 자격도 아버지라 불릴 자격도 없다. 이재명은 편지를 내밀었다. 이것은 너의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했던 내 마지막 진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회중시계다. 내가 이것을 가지든 버리든 이제는 너의 몫이다. 지수연은 편지와 시계를 말없이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보다는 그가 윤서영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유품에 더 집중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한 아버지. 하지만 그 사랑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남자.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모님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모든 법적 절차와 비용은 내가 지원하겠다. 이재명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아버지와 딸은 35년 만에 재회해서 뜨거운 포옹 대신 차가운 진실과 고통스러운 약속을 나눴다. 이재명은 병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연아,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너의 아버지로서 너를 지킬 것이다.
곁에서 멀리서라도 평생 속죄할 것이다.